오늘 이 자리는 어렵게 용기를 낸 피해자의 목소리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왜곡과 국회 없이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수장과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린 피해자분의 용기에 온 마음으로 응원과 지지를 보냅니다. 피해자는 오랜 고민 끝에 지난 7월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와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피해자가 고소를 한 직후에 피해자와 변호인을 만나서 면담했습니다. 우리가 접한 피해 사실은 비서가 시장에 대해 절대적으로 거부나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 시간뿐만 아니라 퇴근 후에도 사생활을 언급하고 신체를 접촉하고 사진을 전송하는 등 전형적인 권력과 위력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곧바로 고소를 하지 못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는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시장의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하거나 비서의 업무는 시장의 심기를 보좌하는 역할이자 노동으로 일컫거나 피해를 사소하는 등의 반응이 이어져서 더 이상 피해가 있다는 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부서 변경을 요청했으나 시장이 이를 승인하지 않는 한 불가능했습니다. 본인의 속옷 차림 사진 전송, 늦은 밤 비밀 텔방 대화 요구, 음란한 문자 발송 등 점점 가해의 수위는 심각해졌고 심지어 부서 변동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개인적 연락이 지속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인구 1000만 명의 대도시인 서울시장이 갖는 엄청난 위력 속에서 어떠한 거부나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전형적인 위력 성폭력의 특성을 그대로 보였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법적, 의료적, 심리적으로 지원하고 우리 사회의 성문화를 바꿔가며 여성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활동하는 우리 두 단체에서는 이 사건을 접하고 피해자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이 사건이 형사사법 절차상 수사 재판을 제대로 거쳐서 가해자는 응당한 처벌을 받고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고소 당일 피고소인에게 모종의 경로로 수사 상황이 전달되었고 피고소인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피해자는 지금 온오프라인에서 2차 피해를 겪는 등 더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건의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전형적 직장 내 성추행 사건임에도 피고소인이 망인이 되어서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 고소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결코 진상 규명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박원순 전 시장은 여성 인권에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해온 사회적 리더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또한 직장 내 여성 노동자에 대한 성적 대상화, 성희롱, 성추행을 가했습니다. 서울대 교수 성희롱 사건 이후 성희롱 예방이 법제화되었고 그 또한 조직의 수장으로서 직장 내 성폭력 예방 교육을 성실히 이수해온 듯 했지만 본인 스스로 가해 행위를 성찰하지도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더욱이 미투운동,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오보돈 전 부산시장 사건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안이 누구보다 자신에게 해당된다는 점을 깨닫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멈추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성폭력의 행위자가 죽음을 선택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심각한 사회적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만약에 죽음을 선택한 것이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뜻이기도 했다면 어떠한 형태로라도 피해자에게 성폭력에 대해서 사과와 책임을 진다는 뜻을 전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김으로써 피해자는 이미 사과받은 것이며 책임은 종결된 것이 아니냐는 일방적인 해석이 피해자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으로 가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되었습니다. 서울시장의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가 시스템을 믿고 유럽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투명하고 끈질긴 남성 중심 성문화의 실체와 구조가 무엇인지 통탄하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투 운동 이후에 우리 한국 사회는 커다란 변화의 물결 속에 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들은 참지 않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며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피해를 입고도 숨지기며 살아갈 사람이 없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 더 나아가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유럽 성폭력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점을 통렬히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법무법인 운세상 대표 변호사인 김재련 변호사님께서 상담을 하게 된 시점부터 고소하게 된 과정까지 그리고 범죄사실 개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재련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사건 진행한 일지를 시간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5월 12일에 피해자를 1차 상담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5월 26일에 2차 상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피해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서 5월 27일 2차 상담이 끝난 하루 후부터 구체적으로 법률적인 검토를 시작해 나갔습니다. 이 사건 관련 증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가 사용했던 핸드폰에 대해서 경찰에 임의 제출을 하기 전에 저희가 사적으로 포렌식을 했습니다. 그 포렌식을 통해서 일부 나온 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범행 방법 중에 하나인 텔레그램을 통해서 문자를 보내거나 사진을 보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비서로 근무하는 동안에 이런 문자나 사진의 괴로움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 친구들하고 함께 있을 때 이런 문자들이 오기도 했기 때문에 그 문자를 본 친구들도 변전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런 지속적인 피해에 대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피해를 호소했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에게도 텔레그램 문자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한 친구와 함께 있을 때 왔던 문자들을 그 친구가 아직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동료 공무원 전송받은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적 괴롭힘에 대해서 피해자는 비서관에게 주소를 옮겨줄 것을 요청하면서 언급을 한 적도 있습니다. 고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8일 오후 4시 30분경에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고소장을 접수한 직후부터 그 다음날 즉 7월 9일 오전 2시 30분 새벽 2시 30분까지 고소인에 대한 1차 진술 조사를 마쳤습니다.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은 성폭력 특례법 위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그리고 형법상의 강제 추행 죄명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증거는 텔레그램 포렌식한 결과물, 그리고 피고소인이 피해자가 비서직을 그만둔 이후 올 2월 6일에 심야 비밀 대화를 초대한 증거, 또
제출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 피해자를 초대한 내용입니다. 2020년 2월 6일은 피해자가 비서로 근무하지 않고 다른 부서에서 정보 발령 나서 근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가해자가 비서실에 근무하지도 않는 피해자에게 텔레그램으로 비밀 대화를 요구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시점이었습니다. 이 자료도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고소 이후의 상황입니다. 저희가 새벽 2시 30분경까지 피해자 1차 진술 조사를 마쳤는데요. 7월 9일 오후부터 가해자가 실종됐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오늘 오전 피해자에 대해서 온 오프라인 상으로 가해지고 있는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서 추가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죄 사실의 간략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상에서는 피해자가 사직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발생 당시뿐만 아니라 2020년 7월 현재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피해자가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비서직을 수행하게 된 경위입니다. 피해자는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어서 서울시청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던 중이었는데 어느 날 오전 서울시청의 전화 연락을 받고 그날 오후 시장실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아서 서울시장 근무실에서 4년여 기간 동안 비서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피해자는 시장 비서직으로 지원을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범행 사실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범행이 발생한 시기는 비서직을 수행하는 4년의 기간, 그리고 피해자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 이후에도 지속되었습니다. 범행이 발생한 장소는 시장의 집무실, 그리고 시장 집무실 내의 침실 등이었습니다. 상세한 방법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개괄적인 방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에게 즐겁게 일하기 위해서 둘이 셀카를 찍자며 집무실에서 셀카를 촬영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셀카를 촬영할 때 신체적인 밀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무릎에 나 있는 몸을 보고 호호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무릎에 자신의 입술을 접촉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무실 안에 있는 내실, 즉 침실로 피해자를 불러서 안아달라며 신체적인 접촉을 하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으로 초대를 해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음란한 문자를 전송하고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성적으로 괴롭혀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범죄 사실 개요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작성해 주신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님이 대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해자의 글을 대독하겠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련했습니다.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맞습니다. 처음 그때 저는 소리 질렀어야 하고 울부짖었어야 하고 신고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랬다면 지금의 제가 자책하지 않을 수 있을까 수없이 후회했습니다. 긴 침묵의 시간 홀로 많이 힘들고 아팠습니다. 더 좋은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거대한 권력 앞에서 힘없고 약한 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습니다. 안전한 법정에서 그분을 향해 이러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싶었습니다. 힘들다고 울부짖고 싶었습니다. 용서하고 싶었습니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법의 심판을 받고 인간적인 사과를 받고 싶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고소장을 접수하고 밤새 조사를 받은 날, 저의 존엄성을 해쳤던 분께서 스스로 인간의 존엄을 내려놓았습니다. 죽음, 두 글자는 제가 그토록 괴로웠던 시간에도 입에 담지 못한 단어입니다.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아직도 믿고 싶지 않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많은 분들에게 상처가 될지도 모른다는 마음에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5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호소에도 바뀌지 않는 현실은 제가 그때 느꼈던 위력의 크기를 다시 한번 느끼고 숨이 막히도록 합니다. 진실의 왜곡과 추측이 난무한 세상을 향해 두렵고 무거운 마음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지만 저는 사람입니다. 저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제 가족의 보통의 일상과 안전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